반갑습니다. 네, 최준 매니저님 지난주 잘 쉬고 돌아오셨습니까? 네네. 근데 좀 목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 쉬고 돌아오는데 아프시면 어떡해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목소리가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뷰는 또 확실하기 때문에 네네네. 또 오늘 인사이트, 좋은 인사이트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송강 매니저님 오늘 중복이었는데 뭐 좀 맛있는 거 좀 드셨어요? 든든한 것들? 오늘 날씨가 많이 부었죠. 아, 그거 맞아요. 네, 저는 오늘 좀 바빠서 이제 닭은 못 먹었고 또 시청자분들은 좋은 퇴근하고 음식 드시면 되잖아요. 네, 퇴근하고 한번 오늘 방금 시청자분들 먹어보도록 뭐라고 하겠습니다. 하셨죠? 시청자분들 건강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또 네. 건강까지 챙겨주는 성관한 매니저입니다. 자, 이번 주 제 섹터 레드불 OX 할 텐데 이번 주 섹터 고르기 전에 이번 주 너무 더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계좌는 또 시원하게 맘 편하게 좀 드려야 되는데 그에 대한 도움 섹터 레드불로 통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부터 가볼까요? 2차 전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2차 전지 이 상승세 그리고 또 테슬라 지금 밑에 나가고 있는데 테슬라의 이유도 하락의 이유를 찾자면 테슬라일 것 같은데 오늘 여러 가지 이유들 리뷰해 보고 2차 전지 다음 주 달릴 수 있을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OX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두 분 모두 일단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2차 전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도 올라가긴 했었는데 주목받지 못했던 섹터 그리고 종목들이 좀 올라갔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이번 주 보니까 LNF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당연한 움직임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도 될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기존에 올라왔던 이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외에도 다른 섹터들이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특히 최근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제가 이제 폐배터리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이제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굉장히 강하지 않았던 2차 전지 섹터 내에서의 이런 순환매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 이런 테슬라라든지 기타 이 미국 시장과의 커플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장 흐름에 따라서 우리 국내 시장도 꾸준히 상승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대형주 위주로 코스닥을 상승을 견인해 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코스닥에서의 지수 견인은 있었지만 이런 지수 안에서 전기차들의 섹터 내 순환매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이번 주 이런 폐배터리주들의 강한 상승 나오면서 이런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다음 주는 좀 더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그래서 이런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우리가 지금은 이 순환매를 대비해서 지켜봐야 될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을 오늘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순환매 다음 주도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이번 주는 코스닥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다음 주까지도 이 흐름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코스닥이 920포인트를 지지를 하면서 오늘 하락 출발을 했지만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런 금요일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금요일 시장에서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 추가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 그리고 단순히 기술적인 흐름을 체크를 해볼 때도 지금 이 920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지지되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고점을 단기 돌파하고 950포인트까지는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다음 주 코스닥 지수만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의 코스닥 지수는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를 더 볼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2차 전지에서 추가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위주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시장의 흐름을 주도했던 것들
이외에 한 가지가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제약주인데요. 이 제약주들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죠. 네. 이런 950포인트 이상을 우리가 더 강한 상승 흐름 그리고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상승 흐름에서는 두 가지, 바로 이런 2차 전지 섹터 내에서의 강한 순환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 주에 이런 제약주들까지 추가 흐름이 나와줘야 이런 코스닥 시장의 추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순환매 다음 주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얘기해 줬고요. 최진웅 매니저도 이 포인트가 다음 주에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2차 전지 일단 좋게는 보는데 다른 관점이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지금은 뭐 양극재가 좀 주도주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는 시기인 점은 확실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양극재가 움직이면서 이제 조금씩 나노신소재도 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부분들은 음극재들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그 부분들이거든요. 포인트 있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양극재 같은 경우는 지금의 주가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뭐 앞으로의 지금 단기간의 뭐 재물을 보고 평가를 하고 주가에 움직이는 레벨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앞으로 5년, 10년,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성으로 볼 때의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 성향치 부분들이 지금 올해가 아니라 이제 내년, 내후년 그리고 뭐 3년, 4년 뒤까지에 대한 주가가 지금은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고 멀티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안 빠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이제 작년이나 올해 상반기까지만 봐도 미국 중심으로 셀 업체들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다음 순서로 갈 수 있는 게 양극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주게 되면은 결국에 음극재라든지 분리막 같은 경우들도 가치금 좀 장기 공급 계약 같은 이런 이슈들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2차 전지가 지금 이렇게 훈풍이 불어왔던 부분들은 저는 오히려 지금 꺾이지 않고 그래도 조금씩은 계속 들어가줄 가능성이 지금 크다고는 봅니다. 다만 최근에 좀 시장 흐름을 보면은 2차 전지 쪽에 대한 그 수급 집중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그래요? 빠지면서 지금 바이오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급이 뭐 전체적으로 빠져가지고 이동을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견고한 좀 멀티플은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얘기하면서 제약 바이오 이야기를 좀 곁들여서 해주셨습니다. 방금 최진웅 매니저는 2차 전지의 수급이 조금 빠지고 있는데 그 수급이 바이오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바이오가 그 흐름을 따라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마침 음극재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네네. 저도 이번 주 가장 특이했던 게 LNF의 급등 그리고 수요일이었죠. 음극재의 흐름들이 엄청 강했습니다. 뭐 대주전자재료가 거의 뭐 20% 가깝게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비슷한 종목들이 좀 올라갔었는데 지금 음극재나 도전재 쪽에서 모멘텀 그리고 거기에 기회를 찾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말씀해 주신 대로 양극재 쪽이 더 빠를까요? 저는 사실 지금은 CNT 도전재나 아니면 음극재 쪽이 조금 더 후반기에 모멘텀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뭐 양극재가 조금 더 음극재보다 개발 속도가 좀 빨랐던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 여파 모멘텀이 좀 강했던 부분들이고 음극재 같은 경우가 이제 차종이 내년부터 이제 양산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음극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해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스팟 계약 같은 부분들이 장기 공급 계약으로 많이 넘어가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에코프로처럼 5년, 10년 이렇게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수주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 음극재 같은 경우도 양극재만큼의 탄력성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은 양극재만 간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부 음극재가 지금 움직여준다는 것 자체가 조금씩 순서가 이제는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런 식으로 좀 가줄 확률이 좀 저는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다만 양극재는 지금의 멀티플을 유지를 좀 해주는 부분들이고 음극재는 멀티플 대비해서 굉장히 저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맞아요. 많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는 조금 하반기 때 음극재가 조금은 움직여주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규로 만약 2차 전지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좀 음극재 아니면 CNT 도전재 쪽을 볼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양극재 말고 새로 들어간다면 음극재와 도전재 쪽도 괜찮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또 아까 이제 송가람 매니저는 폐배터리 쪽을 강조했습니다. 폐배터리가 이제 어제도 좋았고요. 오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어요. 그럼 폐배터리와 음극재, 도전재 쪽을 본다면 그래도 폐배터리에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아무래도 폐배터리 쪽이 지금 빠르게 부각을 받은 면도 있지만 시장 자체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이런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폐배터리 시장 성장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시장 자체가 2030년까지 뭐 400억 달러, 그 외에 이런 2040년까지는 2천억 달러 이상 커질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이런 2차 전지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따른 폐배터리 시장 그리고 리사이클링 시장까지 앞으로 당연히 커질 것이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폐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섹터 내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 이 섹터에서 한번 강하게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이 나왔던 섹터는 추가적으로 그 다음 주까지 강한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다음 주에도 우리가 충분히 지켜봐야 할 섹터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차 전지도 그 안에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손가락 매니저는 오늘 탑픽 종목이 이쪽 2차 전지 섹터 안에 있다고 하니까 오늘의 공략주 때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최진욱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랑 나노신 소재를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둘 다, 그랬는데, 예. 둘 다 너무 좀 좋은 종목이고 사실 안 갔다 하면 나노신 소재인데 지금 뭐 시장이 좀 가는 종목들만 아직까지 좀 가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좀 에코프로비엠을 좀 제가 탑픽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 사실 지금 에코프로가 지금 먼저 치고 많이 갔습니다. 네. 그 뒤로 저는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조금 따라가줄 경향이 좀 있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이제 양극재 쪽은 좀 에코프로비엠 쪽을 좀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요. 음극재는 좀 나노신 소재를 조금 바라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많이 달리긴 했지만 더 따라간다고 보세요. 이번 주 너무 좋았긴 했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에코프로에 대한 이 상대성 자체가 저는 그 다음 순서가 에코프로 BM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HN도 같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HN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코프로 쪽에 워낙 독주 랠리를 계속 이어가면서 에코프로 그룹주에 전체적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주가에 대한 밸런싱 자체의 부담이 적은 종목들이 조금 더 저는 수급이 들어가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에코프로보다 상대성으로 에코프로 BM 쪽이 조금 더 단기성으로 다음 주는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가제 2차 전지 탑픽 종목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바로 계속 이야기했던 제약바이오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주목받는 이유를 보니까 코스닥 안에서 2차 전지가 너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좀 키 맞추기 형식으로 제약바이오 기대할 수 있다. 좀 수급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이 섹터 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OX 확인 한번 해볼까요?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에도 5로 좀 통일이 됐습니다. 손가락 매니저님 워낙에 좀 이쪽은 긍정적으로 보시니까 네. 근데 긍정적으로 봐왔는데 타이밍이 항상 좀 아쉬웠던 때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 타이밍은 좀 맞다. 좀 보시나요? 이렇게? 뭐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는 굉장히 강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방송 초입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코스닥 시장에서 이 950포인트 이상의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려면 두 가지에서 강한 시세가 나와야 한다. 이런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순환매를 통한 추가 상승, 그 외에 종목인 제약바이오에서 지금의 흐름을 좀 더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적이 추가로 잘 나올 수 있는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전평가되어 있는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음 주에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단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이 나오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단기로는 추가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여기에서 시장에서 추가 상승이 나올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우리 다음 주 제약바이오 섹터 볼 때 어떤 포인트 잡고 봐야 되나요? 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하는 흐름은 여기에서 바로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한 차례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장 먼저 움직이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이면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매출이 튼튼하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대형주 위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 위주로 먼저 체크를 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최진우 매니저는 어떤 포인트로 오를 주셨어요? 저는 사실 바이오를 그렇게 그닥 좋게 보는 섹터는 아니거든요. 기술주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를 들은 부분들은 일단 이번 주 거의 하반기 때 수급면을 봤을 때는 일단 지금은 오를 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수급이 좋아서. 네, 지금 이제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투자 업종들 대비해서 매력도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좀 수급이 붙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전에는 뭐 실적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반영이 됐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고밸류 지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바이오 쪽에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는 좀 못 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업들, 바이오 기업들이 PBM의 리스트에 지금 등재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저는 좀 모멘텀이 일단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비만 치료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뭐 이슈도 지금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명역 항암제라든지 뭐 당뇨병 이런 부분들 지금 다시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바이오 쪽에 대한 섹터 훈풍이 한 번 더 불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는데, 일단 투자 포인트 자체 하나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도하게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매력도가 많이 상실이 됐기 때문에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로 볼 때는 일단 저가 매수 심리가 좀 살아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대기업들이 지금 PBM에 등재가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오히려 신약 승인 감고가 된 이후로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 신약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또다시 발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가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좀 치고 가는 움직임이 저는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약바이오주 볼 때 이제 개인적으로 금리와 되게 많은 연관성을 네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성장주기도 하고 금리가 좀 꺾여야 제약바이오도 움직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주들도 같이 그렇죠.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움직여도 너무 단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여기서 바이오 고르는 게 굉장히 좀 난해한 게 지금 무조건 바이오를 고른다면 저는 이익 체력이 높은 애들을 지금은 고려할 것 같아요. 이익 체력이 왜냐하면 높은.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금리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7월 FOMC에서도 지금 0.25DP 뭐 인상은 거의 확실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특례 상장을 하는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느 정도 재무가 받친 상태에서 상장을 했다기보다는 기술력을 입증을 받고 상장을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신약에 대한 부분들을 모멘텀을 얻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고금리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반대로 지금은 이익 체력이 높은 앞서 이제 송그람 매니저가 좀 말씀했던 대기업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저는 단기적으로 다음 주 좀 움직여주고 만약에 지금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하반기 때 주도주 역할도 할 수 있지 와, 않을까라는 그렇군요. 관점으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고 대형주 위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로나19 이슈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저는 이제 엔데믹 얘기도 나왔고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굳이 지금 코로나 관련주, 코로나 색깔이 묻어 있는 종목들을 좀 굳이 사야 될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송가람 매니저님. 이 안에서도 오를 주실 수 있나요? 제약 바이오 중에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시작된다라고 보기는 지금은 조금은 힘든 그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테마로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인다라는 점을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파동 같은 경우에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파동이 있은 이후에 마지막 파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관련해서는 1년 정도 강하게 여러 차례 상승 이후에 눌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로 이런 중소형주들이 이슈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이전 코로나 팬데믹처럼 강한 시세를 보이기에는 지금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최진우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는 이런 대형주들을 네.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것, 그리고 이 안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제약주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 오늘 다 토픽 종목을 대형주로 갖고 왔을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바로 종목 얘기해 주시죠. 네, 오늘 탑픽 종목으로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바로 2차 전지 쪽 성우하이텍입니다. 네? 2차 전지요? 갑자기요? 네. 2차 전지를 왜 해주세요, 지금 여기서? 제약바이오 탑픽 종목이죠. 제약바이오의 탑픽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대형주? 여기에서 대형주 중에서 유한양행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파이프라인이 견고하고 그리고 지금의 이제 투자 상황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제약주들을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볼 수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바로 다른 종목을 볼 때와 비슷한 흐름, 바로 매출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이 제약주의 파이프라인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이 제약회사에서 앞으로의 신규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임상 1상, 2상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들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호이텍에서 약을 만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자, 그럼 유한양행 선택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너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네. 월요일 바로 접근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충분히 월요일도 지금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 제약주 같은 경우 추가로 갭상승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살짝 눌린 이후에 다시 추가 상승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종가에서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종가 이하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위치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 들어봤고요. 최준욱 매니저님 어떤 종목이죠? 저는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모멘텀을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이오시밀러 관련해 가지고는 오히려 좀 바이오 쪽에 좀 훈풍이 좀 들어와 준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는 셀트리온 제약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때는 좀 매력적인 구간에 지금 위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1년선이 이제 막 돌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다음 주에 신규로 또 접근을 해보셔도 지금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같은 포지션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어떨지 한번 궁금하긴 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신약 부분들 PBM에 등재가 되기 시작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올라오려면은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들 대비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히려 뭐 기술력이라든지 모멘텀이 뭐 딸려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아닌데 일단은 상대적으로 볼 때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좀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조금 더 힘을 받쳐줄 만한 지금 그 구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두 분 모두 일단 제약바이오 안에서 먼저 대형주를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유한양행과 셀트리온 제약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섹터입니다. 6월 임플란트 이 수출액이 8,120만 달러, 한화로는 1,042억 가량 됐답니다. 역대 최대치라고 하는데 저 중국의 VBP 이 버프를 더 다음 주도 받아갈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지금 3번 연속 두 분 다 5를 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섹터를 좀 분별하는데 쉬운가요? 지금 최준욱 매니저? 5가 다 나올 만한 섹터예요,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의심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지금 핵심인데 사실 지금 중국은 이미 고령화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줄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임플란트 기업들이 생각보다 주가가 좀 많이 못 가는 부분들이 지금 치과 의사가 수요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임플란트에 대한 시장은 계속적으로 고성장을 해주고 있는데 그걸 뒤따라서 수요가 지금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의사 부분들이 지금은 부족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벌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인 리스크가 좀 있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못 갔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지금 VPM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오히려 한국 쪽 같은 경우가 중국 쪽에 대한 수출량을 계속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시장 자체는 어차피 중국이 좀 핵심이지만 중국 시장이 지금 고령화 시대로 계속 들어간다는 부분들로 볼 때는 임플란트는 뭐 여전히 꺾이지가 않을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낙폭을 최근에 좀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은 좀 저가 매수가 좀 확실히 살아날 수 있는 시기인 점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 부분들이 탄탄하게 개선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볼 때는 오히려 임플란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이 또 어떻게 보면 매수 적기의 시기가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플란트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송가람 매니저도 비슷한 의견인가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쪽 섹터는 지금? 뭐 다음 주도 충분히 강할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도 우리가 충분히 좋게 볼 수 있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수급면에서 본다면 이 제약 바이오와 함께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충분히 우리가 접근해볼 만한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단기로 보거나 뭐 장기로 보거나 뭐 두 가지 면 모두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 산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인구 구조를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임플란트 시장은 앞으로도 시장 자체가 커질 것이다 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국 얘기도 이제 최진욱 매니저님이 해주셨는데 23년 중국의 이제 VBP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한국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가격 경쟁력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국제적인 이런 임플란트 시장이 24년 이후에 5% 이상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까지 본다고 한다면 수급적인 면에서 다음 주에 우리가 충분히 접근도 가능한 부분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임플란트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는 우리 임플란트 회사들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의견 주셨고요. 저는 그러면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진욱 매니저님, 지금 이번 수출액도 역대 최대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단 이런 수출액 역대 최대치다 나오면 그래도 긴장을 한번 봐야 되는 게 지금이 고점의 하이라이트는 아닌가라는 건 봐야 되거든요. 네네. 꾸준히 늘어날 수 있나요? 지금보다 수출액은? 저는 VBP, 그러니까 지금 오스테 임플란트를 시작으로 해서요, 후발 업체들까지도 지금 중국향 수출 물량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VBP에 대한 물량 조달 부분들이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지금 소비량을 이미 커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임플란트 업체들이. 그러면 결국에는 올해 전반기 때 못 벌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하반기 때는 또 오히려 더 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이제 임플란트 쪽은 지금은 주가 상방이 좀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임플란트 수요는 증가는 한다고는 하지만 예. 반대로 지금 앞서 말씀드리는 치과 의사 수요가 지금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느 정도 좀 주가 상방이 조금은 제한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뭐 구강 건강관리 쪽 관련해가지고 인식 개선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성장성도 본다고 하게 되면은 임플란트 쪽이 조금 더 유망하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레벨상으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V자 반등 만들어서 좀 가줄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손가락 매니저님한테 이걸 여쭤볼게요. 절반 이상이 보니까 중국 수출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임플란트 쪽은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한알령 이슈 이런 건 좀 많이 벗어나 있는 섹터예요? 네. 아무래도 많이 비껴나가 있다라고 오,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요? 뭐 최근 이제 최진욱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VBP 정책, 이 정책을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중앙 집중식으로 인해서 이런 중국 정부에서 임플란트 서비스 가격을 표준화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서비스를 표준화한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소비자들이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중국 임플란트 업체에는 상당히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하를 목적으로 이런 의약품을 대량 구매하게 됐을 경우에는 임플란트 가격이 하향 평준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업체들이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입지가 다소 낮아지고 우리나라 업체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까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중국 업체들이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의 지금까지의 가격 정책에서 우리의 많이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현재 우리 국내 브랜드의 입지가 좀 더 높아지고 수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본다면 앞으로의 임플란트 업체들 입지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치과 뭐 이런 기술력은 그래도 우리가 중국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섹터구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종목도 한번 들어볼게요. 전 종목이 상당히 궁금한 게 얘가 이제 오스 임플란트가 상폐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기에 대장주는 과연 누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종목에 아무래도 좀 낙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최종 매니저님 바로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그 다음으로는 볼 때 덴티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덴티움 예. 아니면 디오, 레이 셋 중에 하나를 지금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덴티움이 상대적으로 오스테인 임플란트 다음으로 많이 좀 언급도 됐었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상대적인 좀 수급면 자체가 좀 덴티움이 좀 가져가줄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덴티움이 지금 최근에 낙폭을 보여주고 나서 지금 V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6개월 선을 지금 충분하게 또 돌파해주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덴티움이 조금 더 오스테인 임플란트의 그 효과를 받아가지고 수급면이 좀 확실히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덴티움을 지금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덴티움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어서 자, 그럼 송가람 매니저는 어떤 종목을 보고 있나요? 네, 저는 덴티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덴티로 시작을 해야 네. 되네요. 그렇죠. 이 덴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시대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하는 이 픽스처 등의 임플란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터를 치과용으로 만드는 것들을 또 추가로 납품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투명 교정 셋업 소프트웨어인 다이카온 4D 같은 경우에 미국 FDA의 최종 승인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이 있고 또 한 가지 다음 주에 추가로 이런 시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눌리어 있는 종목 이런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바닥권에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지만 아직까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시세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바로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덴티스는 그래도 한번 쫙 올랐다가 지금 다시 한번 바닥권을 만들어 가고 있고 덴티움도 고점 대비 그래도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임플란트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섹터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섹터는 리오프닝입니다. 자,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좀 어딜 가도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마스크 없이 떠나는 첫 휴가철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다른 의미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OX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오프닝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야, 오늘 두 분은 거의 짜신 것처럼 똑같은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최진웅 매니저님, 지금 X를 준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리오프닝 섹터들이 예전에는 뭐 중국 쪽 영향이 굉장히 컸었죠. 중국 네네네. 여행 쪽 수요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여행 같은 부분들도 이제 지금은 동남아 쪽이나 이런 쪽에 수요가 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 상대적으로 리오프닝 섹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중국 쪽 여파가 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서는 뭐 엔터 쪽만 봐도 지금 뭐 이제 북미 쪽에 대한 뭐 인프라를 구축을 시키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주고는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 시장의 색깔 자체에서는 중국 영향을 좀 빼놓을 수 없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좀 중국 같은 경우가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지금 수치가 좀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좀 리오프닝의 좀 주가 상방을 조금 더 제한을 시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부동산 지표가 아직도 좀 완만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경기 부양책 부분들 이야기가 뭐 꾸준하게 뭐 될 거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사실 아직 뭐 중국 쪽에 대한 GDP만 본다고 해도 아직까지 좀 예상치보다는 좀 수치가 좀 낮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오히려 좀 시간적인 요소가 조금 걸릴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말이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여행 수요 부분들이 확실히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행 시즌이다 보니까 여름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간 좀 못 갔던 부분들의 수요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면세점이죠. 그러니까 면세점 같은 경우도 같이 좀 수혜를 볼 수는 있지만 저는 지금 LCC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은 좀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그 전부터 바닥이 이미 잡힌 상황이었고 이미 매수 심리로 좀 들어왔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더 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한 실적이 좀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항공사들이 어느 정도 유가가 좀 안정화권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2분기 실적이 좀 바로 잡히기는 좀 다소 어렵다고 보고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2분기 실적 부분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주가를 상방을 좀 제약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네. 항공사들이 조금 눌림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그때는 조금 좀 모아가는 방향도 하나쯤은 좀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항공사 쪽은 조금 괜찮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리오프닝이 근데 중국과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생각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네.
코로나 이후로 중국 여행 수요는 예전에 비해 많이 앞으로 줄어들 거라서 거기는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네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리오프닝 쪽에 묶어서 볼 때 중국 얘기를 했던 부분들은 웹툰 쪽이나 게임 아, 쪽 예. 같은 경우도 중국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전체 섹터 성격을 볼 때입니다. 면세라든지 그쪽은 그렇죠. 좀 예. 중국 영향이 있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리오프닝 전체 섹터 성격을 볼 때는 중국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면으로 볼 때는 제가 중국 쪽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고 만약 이제 콕 집어서 뭐 여행 하나, 뭐 항공 하나 이런 식으로 아. 콕 집어서 봤다면은 중국 얘기를 안 했겠지만 네네네. 리오프닝 전체를 봤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저 리오프닝이라는 이름 자체를 엔데믹이기도 하니까 저 섹터를 이제 좀 이름을 바꿔보는 것도 그러니까요. 괜찮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송가람 매니저도 X를 줬거든요. 송가람 매니저도 뭐 웹툰, 중국 영향이 있는 쪽 그 부분을 포함해서 X를 주신 거예요? 뭐 최주영 매니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중국을 빼놓고는 생각하기 힘든 시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X를 든 이유를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 그러면은 우리 여행, 항공 이쪽으로만 한번 얘기해봐요. 여행 왜 항공 같은 X예요?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에 나올 이슈들은 대부분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이전만큼의 여행이나 항공 같은 수요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홀세일 여행사, 하나투어나 머드투어 같은 이 홀세일 여행사들의 실적이 아직까지는 회복이 그쵸, 되지 거기는, 않았다라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홀세일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수료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가의 여행 상품을 많이 이용을 했을 때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의 여행 수요 같은 경우에는 고가 여행 상품보다는 이런 가까운 거리 동남아나 일본 쪽의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여행사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드라마틱한 상승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LC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가형 항공사들이 어느 정도 수요는 늘어났지만 이런 여행객들 수요가 이전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예전의 여행 수요가 100%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는 정도로 지금은 체크를 하고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다 LCC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주셨는데 지금 항공주 안에 보면 전 대한항공이 그래도 요새 좀 많이 치고 올라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한항공 쪽 송가람 매니저님 이제는 좀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뭐 대한항공 같은 대형 항공주들도 우리가 지금 충분히 지켜봐야 할 시기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LCC와의 이런 대형 항공주들과의 차이점을 보게 된다면 이런 대양 쪽에 멀리 가는 항공 노선 이 점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추가로 이런 여행객들 외에 이런 항공 물류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행객들도 회복되고 있고 항공 물류도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런 대형 항공주들이 LCC보다 조금 더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리오프닝 X 줬기 때문에 토픽 종목은 없고요. 다음 섹터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그룹주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섹터라고 하기 좀 그런데 마침 다음 주 월요일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모두 세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시는 분들,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추이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OX 들어주시죠. 포스코 그룹주 하나, 둘, 셋. 여기는 사실 포스코 그룹주라고 말하고 2차 전지라고 읽어도 사실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준용 매니저님,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뭐 이제 철강 모멘텀에서 2차 전지 모멘텀에 그리고 최근에 또 폐배터리까지. 그쵸. 그러니까 지금 뭐 모멘텀 붙을 만한 부분들은 다 붙은 상황이다라고 밸류체인을 지금- 다 갖고 있어요. 네, 밸류체를 예. 지금 좀 다 갖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포스코의 지금 많은 계열사들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많이 2차 전지 수직 계열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2차 전지를 지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원 개발 쪽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하나의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지금 구동모터 쪽까지도 이미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나 2차 전지 쪽으로 이미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지금 위에서
끌어주고 있는 기업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극재, 인극재 사업 두 개를 다 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백업을 해줄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 뒤에서 백업해주는 부분들이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미 그 가치성을 보고 네. 포스코 그룹주들 거기에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극재, 인극재 사업을 포스코 페트로케임이 계속 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뒤에 백업을 시켜줄 수 있는 리튬 염호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가치가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치 부분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성장성 포스코 그룹주가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전반기 때 어느 정도 활약을 했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하반기는 오히려 포스코 그룹주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그란 매니저님, 지금 포스코 그룹주 다 고점입니다. 제가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세 종목 모두 현재 엄청난 고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종목을 좀 들어볼게요. 네, 저는 포스코 스틸리온을 가지고 왔는데요. 음.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그룹주 안에서 다른 대안을 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오르지 않은 아. 이 포스코 스틸리온을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이런 철강주들의 흐름도 나쁘지 않고 이런 그룹주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위치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최진웅 매니저님은요? 저는 아무르면은 포스코 홀딩스를 탑픽으로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외국인 기관 금투가 다 뭐 물량 던지고는 있지만 예. 개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막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수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저는 포스코 홀딩스가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두 분이 아니죠. 지난주 최진우 매니저가 이제 하루 빠졌기 때문에 송가람 매니저의 종목 리뷰만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산업이고요. 최고가 기준 1.03%. 일단 종가로는 좋지는 않았어요. 마이너스 12%인데 저는 사실 저 수익률이 뭐 이번 주 사실 뭐 2차 전지만 올라갔으니까 다른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왜 그럴까요? 뭐 자동차 부품주나 여기에 관련해서 굉장히 주춤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우리 산업도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물량을 축소해야 되는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지지 이후에 재반등 위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도 이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은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는 이탈이 나오는지 여부만 체크를 해보시면서 좀 더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난주에 송유일 매니저가 특별 출연했었어요. 두산 가지고 왔었는데 종가 기준 1.05%, 최고가 기준 3.83%. 제가 다음 주에 꼭 구해줘 다음 주에서 이 두산 리뷰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놓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탑픽 종목, 이제 공략주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최진우 매니저님. 네, 저는 삼부토건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삼부토건 같은 뭐 재건 모멘텀 자체가 좀 다음 주에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예. 제가 삼부토건을 가져온 이유는 프로그램 매수가 100만 주가 넘게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유일하게 지금 또 이렇게 100만 주 넘게 좀 들어와줬다는 부분들은 뭐 이 부분은 지금 뭐 올린다라는 뭐 의혹 말고는 딱히 저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지금 중장기평도 정배열로 만들어가고 있는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우상향 기조를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가져갔던 부분들이고 매수가는 제가 4,440원에서 4,340원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4,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진웅 매니저의 공략주 삼부토건입니다. 매수가 밴딩 4,330원에서 4,440원, 목표가 5,0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가람 매니저님 들어볼까요? 아까 종목 이야기를 해주셨죠? 네, 제가 미리 오픈을 해드렸는데요. 바로 성우하이텍입니다. 예. 이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나온다면 추가로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그리고 이런 알루미늄 배터리 등을 생산해서 현대차 그룹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대차 그룹의 이런 완성차 업체들의 상승 추세 본다면 충분히 앞으로의 매출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까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 이런 2차 전지 내에서의 섹터 내 순환매까지 고려를 해본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자동차 경량화 관련해서 알루미늄 기술도 함께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우하이텍의 위치, 지금 가격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네. 매수가는 12,700원에서 14,000원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목표가는 15,700원, 손절가 11,4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성호하이텍은 2차 전지 탑픽 종목 그리고 공략주 겸으로 같이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성호하이텍의 2차 전지 밸류는 잘 받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아직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 뭐 아직까지는 2차 전지 내에서 밸류에이션이 높게 나오지 않고 네.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의 이런 대형주 장세, 코스닥에서 에코프로의 위주 그리고 포스트 그룹주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아직 지금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고점에 단기적으로는 고점에 올라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단기 고점에 있는 대형주들 주춤할 때 중소형주들 충분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소형주들이 움직인다는 게 2차 전지 내에서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성우 하이텍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강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탑픽, 공략주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이 외에도 사실 다양한 이야기들, 다음 주 섹터, 어느 섹터를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될지, 그리고 하반기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 먼저 최진웅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요새 뭐 굉장히 매매하기가 많이 까다로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에 좀 탄력성도 많이 부족한 시장이다 만큼 오히려 지금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포트를 확실하게 좀 바꿔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존재를 할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제 제가 주간적으로 계속 증시 일정표를 계속 좀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꾸준히 볼 수 있는 이슈 부분들도 실시간으로 계속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이버 밴드에 최진욱 검색해서 들어오셔가지고 네. 많은 도움 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 최진웅 매니저와 함께 시장 이기는 전략 같이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송가람 매니저님. 네, 지금 시장 상황이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대형주 장세가 어느 정도 끝나간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대형주 장세에 이어서 개별주들 그리고 순환매들 예상이 됩니다. 이런 순환매에 대비한 종목, 섹터 제가 네이버 밴드에 어느 정도 준비해서 자료를 올릴 예정이니까 네. 많이 오셔서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대기하면서 일부는 오늘 이제 복날이라고 치킨 이벤트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섹터 레드앤블루도 치킨 이벤트 한번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먼저 다음 주에 우리가 치킨 이벤트를 하겠다는 예고를 좀 해드리고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상한가 스페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주말인데요. 주말 푹 쉬시고 저희는 다음 주 중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